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종로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허영철 선생님입니다. 예, 어제 우리 고3들이 첫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A, B로 나누어져서 치르는 첫 번째 모의고사였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원점수로 77점, 그리고 B형은 1등급 컷이 원점수로 96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준 점수로 갔을 때 A형에서 만점을 갖는 경우는 표준 점수가 167점이 되고요. 그리고 B형에서는 만점을 받는 경우에 표준 점수가 136점입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한 경우에 각각 만점이 맞았을 때 표준 점수 차이가 31점이 났습니다. 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오직 B만을 요구해서 이제 B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전혀 고민이 없는데 몇몇 교대라든가 아니면 지방대와 서울에 있는 대학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말해 A도 반영하는 그런 어떤 대학까지도 염두에 두는 학생들은 지금 A와 B의 선택에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산학교에서는 대개 지금 A 쪽 학생들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와 관련은 적어도 A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 가산점을 좀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산점이 들어갈지 그것도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산점 같은 걸 생각해 가면서 A와 B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제도인 것 같고 많은 이제 혼란이 1년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 이제 B를 목표로 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영어 B가 이제 유일한 선택이 된 학생들, 서울에 있는 어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학생들은 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하위권 수업생들은 다 이제 A로 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B를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월, 9월 본승으로 가면서 점점 B를 보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 B를 선택해서 1등을 만든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작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등 만드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수시와 관련해서 영어를 반드시 1등을 맞아야 하고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킨다든가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학생 관련해서 되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B를 선택한 학생들은 오로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 틀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 된다면 하나 틀리는 순간 바로 2등급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개 틀린다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3월 교육청을 기준으로 봐도 3점짜리 2개 틀리면 바로 2등급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점 목표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하는 거죠. 듣기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듣기가 17문제에서 22문제 들어가면서 변별을 시도한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특별하게 그런 의도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듣기는 매주 시중에 나오는 가장 난도 높은 고난도의 듣기 문제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주일에 모의고사 1회씩 풀어나가는 것을 쭉 지속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EBS 교재를 병행시켜서 나온 게 확실하잖아요. 100%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BS 교재 중에서 고교 영어 듣기 하고 수능 완성 문제 나오는 듣기 파트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문을 대단히 익숙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듣기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읽기 23문제 중에서 빈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빈칸 문제가 연결어 빈칸하고 요약문까지 합치면 9문제입니다. 이 9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중에 특히 3점 빈칸 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승부처가 되겠죠. 작년에 수능 같은 걸 보면은 3점 빈칸 문제는 EBS 지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BS 지문을 갖고 3점 빈칸 문제를 만들었고, 따라서 결국 그게 변별력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점 빈칸 문제조차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이 상황에서라면 그게 수능 대비 핵심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3점 빈칸 문제 수준의 어떤 독해보다 저 높은 단계의 어떤 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글을 읽는, 그런 글을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EBS 교재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계속 공부를 해나간다면 3점 빈칸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수준의 어떤 읽기 교재를 가지고 3점 빈칸 문제에 대응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맞고 틀리는 것을 운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무엇보다 또 문제는 이제 EBS 퀴즈죠. EBS 퀴즈에서 70%가 반영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23개 읽기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13개 정도는 EBS 교재를 변식해 나오게 될 것인데, 특히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시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 독해력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를 극복하는 그 유일한 방법도 역시도 EBS 교재인 겁니다. 그래서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시험장에서 EBS 지문을 변형시킬 수 있어서 출제한 문제들은 몇 문제는 3초 만에, 몇 문제는 30초 만에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EBS 지문이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적으로 실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EBS 문제를 철저히 잘 분석해 놓은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EBS를 철저히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단순히 정독하면서 반복하면서 몇 번 읽어보면 그게 바로 EBS 교재 분석일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재수종합반에 있습니다. 재수종합반에서 작년에 실패한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학생들 다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해서 꼭 읽어봤던 학생들인데 시험장에서 변형된 문제를 만나는 순간 그게 EBS 교재에 있었던 지문인조차도 잘 모르겠고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답니다. 평면적으로 읽는 것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읽는 것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읽고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쭉 시간이 지난 다음에 11월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중에 보면 일부 예상 문제라고 해서 출제 가능한 문제만 뽑아가지고 대형 문제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교재들이 있는데 3개 나왔답니다. 많은 것을 없는데. 그래서 그거 보는 학생들이 다 망했대요. 미래를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EBS 교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조미라도 있는 지문들은 하나 남김없이 단순히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주제문과 요지문을 인식하고 주제문과 요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의 앞뒤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과 구현되는지까지는 다 파악해가면서 단락을 꼼꼼하게 분석해놔야지 그게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위치 문제, 어법 문제, 어휘 문제로 변형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대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억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수능시험장에 가서. 기억이 나서 딱 보니까 너무 내용이 뻔해서 답을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또 단락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차원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풀면서 그러면서 그 단락의 전개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EBS 분석 같이 해갑니다. 근데 이런 분석의 효과는 나중에 수능을 보면 언제나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있는 거 가지고 EBS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분명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행 어떤 외국 영어 영역에서 지금 선생님의 도움은 사실상 좀 절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EBS 교재에 반영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1등급, 2등급 판가름한 그 문제는 비록 한 문제지만 어법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법 문제는 지금 3년 연속 EBS 교재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좀 문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그 지문들 중에서 변형을 시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시 EBS 교재 다룰 때 좀 복잡성 갖고 있는 문장들은 슬래시 탁탁 가면서 그 문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에서 논점하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막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문제에 대한 논점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한 5년치 정도의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사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는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그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나왔던 그런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에요. 수능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수능시험장에서 최근 다뤄지는 논점들은 최근에 다 2, 3년 전에 교육청이든 사설모의고사든 거기서 한 번씩 다 논점화됐던 것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지금 한 5, 6년치 사설, 교육청, 평가원, 기출분석은 필연이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EBS에 있는 지문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잘 읽어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그냥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바를 과제로서 같이 해나가고 선생님이 어떤 요구하는 바를
계속 실천 나가다 보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